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찰을 폭행해 체포되었으니 당연히 자신의 혐의가 공무집행방해죄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 사건을 맡아 기록을 확인해 보면 공무집행방해 하나만 문제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다른 형사 혐의가 함께 엮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술에 취해 식당이나 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몸을 밀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공무집행방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겉으로 보면 경찰을 밀쳐서 공무집행방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실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면 법리 판단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로 손님이나 업주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가게 집기를 부셨는지,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체포 이후에도 저항이나 난동이 이어졌는지 등등 전체적인 맥락을 모두 따져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 상해,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같은 혐의가 함께 붙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게 되면 경찰은 단순히 공무집행방해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상황을 놓고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 술에 취해 경찰을 밀쳤다는 한 문장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정말로 공소장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하나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로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른 행위가 경미하게 처리되었거나 수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가 정리된 경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렵고 여전히 공무집행방해니까 벌금 정도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뒤늦게 재판 단계에서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경찰을 어떻게 얼마나 폭행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후에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다른 형사 혐의까지 함께 얽혀 있다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 혐의 하나로 끝날 문제인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정리한 이후 자신이 처한 혐의와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